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도덕과 교육 과정에 대한 대화입니다.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평 문제네요. 도덕 사회자, 도덕과가 지향해야 될 목표입니다. 중학교 도덕과 교육 과정입니다. 고등학교에는 좀 도덕이라는 과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앞에 중학교라는 말을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없고, 지금 중학교 목표입니다. 우리 교육과정에 기술되어 있는 중학교 목표가 되겠습니다. 도덕과의 1차적 목표는 성실, 배려, 정의, 책임 등과 같은 인성의 기본 요소를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핵심 가치죠? 핵심 가치, 4가지 핵심 가치 되어 있고요. 이게 작년에는 성실을 출제를 했습니다. 기입형으로. 핵심 가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아마 1번으로 나왔죠. 똑같이 1번으로. 작년에는 핵심 가치를 물어보는 문제로 성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도덕과, 중학교 도덕과 목표, 그중에 총괄 목표와 관련해서 지금 갑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 목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걸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도덕 현상에 대한 탐구와 내면의 도덕성에 대한 윤리적 성찰과 일상적 실천을 포함하는 앞쪽에 지금 괄호에 들어갈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 개념이 괄호의 능력을 길러주는 것, 이 또한 도덕과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라고 지금 총괄 목표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괄호란 무엇입니까? 괄호란 학문적 탐구로서 윤리학 공부나 윤리 사상사에 관한 지적 이해를 넘어서서 한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도덕 현상에 대한 민감성에 기반을 둔 관심과 분석, 그 도덕 현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 내면에서 작동하는 도덕성에 관한 성찰과 실천 과정 자체를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 도덕함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설집이 있을 텐데요. 해설집을 보시면 중학교 도덕과 목표가 있을 거고요. 일단은 그 해설집의 형태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일단 답안을 기술을 했고 다음에 그 답안과 관련되어 있는 배경 지식을 제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되어 있는데 그 기출 능력과 관련 이론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까지 기출된 내용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론들입니다. 이론들인데 여기는 지금 1번 문제에는 없는데 아마 미기출 영역이라고 또 있을 거예요. 있을 것이고 제가 모의고사 문제 낼 때는 가능하다면 기출되지 않은 영역을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니까 여러분들 복습을 하실 때 참고에 기출 영역과 관련 이론이라고 된 부분들을 살펴보시고 다음에 아마 미기출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주제를 아마 제가 기술을 드릴 텐데 그 주제와 관련된 이론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이렇게 고찰을 해보셔야 돼요. 고찰을 해보시고 만약에 모른다라면 찾아서 복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복습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학교 도덕과 목표로 배경 지식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그 총괄 목표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도덕과는 기본적으로 성실, 배려, 정의, 책임 등 21세기 한국인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인성의 기본 요소를 핵심 가치로 설정하여 내면화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는다. 이를 토대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자율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도덕적 탐구 및 윤리적 성찰, 실천 과정으로 이어지는 도덕함의 능력을 길러. 궁극적으로는요. 도덕적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을 육성하는 게 도덕과의 목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육 과정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원래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험 치기 직전에 이 교육 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시험 범위는 언제나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현재까지. 그럼 2015년 개정 교육과정까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시험 범위가. 그러면은 이 시험 범위 그대로 따지자면 1차부터 현재까지가 다 시험 범위라는 이야기입니다. 1차부터 현재까지가 다 시험 범위라는 이야기인데 사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전 교육과정 문제를 출제한 건 단 한 번 있었습니다. 딱 한 번. 예전에 객관식 시험 문제 때 딱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교육과정 관련해서 이전 교육과정 문제를 낸 적이 없어요. 언제나 그때의 교육과정을 냅니다. 언제나 그때의 교육과정을 내는데 예를 들어 그때 객관식 시험 문제 때 이전 교육과정을 냈잖아요. 낸 건 객관식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문항수가 23문제죠. 23문제고 교육과정 문제가 매년 거의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그 한 문제 출제되는 교육과정 문제 문항을 가지고 이전 문제를 독자적인 문제, 이전 교육과정을 독자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우리 15년 개정 교육과정을 하고 있는데 2차 문제를 낸다든지 7차 문제를 낸다든지 할 가능성 거의 없다는 거의 없으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이전 교육과정의 내용을 한번 훑어볼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중점적으로는 15년 개정 교육과정 있죠? 개정 교육과정은 이거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건 그냥 암기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할 필요도 없고 필요 없어요. 그냥 암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교육과정은 암기하는 겁니다. 도덕과의 목표, 도덕과 성격, 내용 체계, 성취 기준까지 다 암기할 수는 없겠죠. 교수 학습 방향, 평가 방향 있죠. 자, 그냥 외우세요.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시면 2점 혹은 4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점 혹은 4점, 이해할 게 없어요. 전혀 이해할 만한 내용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까지 출제 경향을 보면 이해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암기해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작년 같으면 성실 있죠? 이해할 게 없어요. 그냥 핵심 가치 4개, 그냥 4개 외워놓고 그냥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교육과정은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면 그냥 암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2점을 받든지 4점을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배경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숙지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교육과정은 반드시 나와요. 한 문제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나오고 물론 2차, 7차, 6차가 나오지 않으리라고는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재까지의 시험 경향상 2015년 개정 교육과정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출제를 안 합니다. 안 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보존과 윤리인가요? 는 지금까지 출제한 적이 없어요. 적어도 1차 시험에서는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만 출제를 해왔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없으나 경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2015년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 것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문제는 수업 모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모형입니다. 모형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덕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의 성격에 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고 자, 도덕 교육은 개인을 두려움과 불신이라는 족쇄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 자, 이 수업 모형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이론적 기초와 관련해서 이 수업 모형이 확립되는 근거, 토대가 되었던 이론적 기초, 그리고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도덕 교육에 대한 관점입니다. 도덕 교육에 대한 관점, 뭐라고요? 개인을 두려움과 불신, 근데 누구에 대한 두려움과 누구에 대한 불신일까요?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고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고 무엇에 대한 불신일까요? 이 타인에 대한 두려움과 타인에 대한 불신입니다. 불신의 족쇄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적어도 형제적 사랑이라는 의미에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도덕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자, 서로 배려하고 고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게 도덕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물론 이 밑에 요거는 이제 도덕교육에 대한 관점인데 심리학적인 도덕 심리학적인 기초 관점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려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기본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사람들은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심리학적인 기초가 놓여 있습니다. 그 도덕 심리학적 기초의 관점에 근거해서 도덕 교육의 목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도덕 교육의 목표다. 자, 이게 이 수업 모형에서 이 수업 모형이 전제하고 있는 도덕 교육의 목표에 대한 관점입니다. 관점이고, 자, 효과적인 도덕 교육은 주의 기울이기를 배우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네요. 타자를 사랑하고 타자를 배려하고 고려하기 위해서는 타자의 동기들, 타자의 고통들, 뭐 삶의 문제들 이런 데 대해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왜냐하면 이 일이야말로 이해성 있는 삶의 유형을 행동으로 증명하며 학생들에게 생활 및 다른 이들에 관한 관계에 있어서 보람있고 매력적인 생활 방식으로 경험되므로 그것을 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형제적 사랑을 나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타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타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떤 고통을 받고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민감해야 될 것이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과로에서로 도덕교육은 주의하는 방법이 즐거운 방법이라는 점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기를 지향한다. 자, 도덕교육의 목표, 도덕교육의 성격, 그리고 도덕교육에서 도덕교육의 과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런 관점에 기초해서 형성된 수업 모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죠? 고려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로 안에 자, 맥페일이라는 그 학자가 확립하셨던 고려 모형인데요. 여러분들 그 7페이지 한번 보시면 제가 이걸 그 고려 모형이라는 이 모형을 출제한 이유는 그냥 중요한 모형이기도 하고 근래 들어서 관심을 가지는 모형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3년 전인가 4년 전부터 그 책이 한 권이 아마 몇 년 전에 출판된 책이 하나 있을 겁니다. 뭐 도덕과 6가지 뭐 수업 모형 뭐 이런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출판이 되면서 거기에 6가지라고 언급되어 있는 수업 모형들이 막 이렇게 차례대로 막 출제가 되었습니다. 출제가 되어서 그런데 거기에 아직까지 그 6가지 중에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된 게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하나가 고려 모형이고 하나가 그 책의 챕터에 따르면 뭐 인지적 발달 모형이라고 들었는데 그 도덕 딜레마 토론 모형입니다. 컬버그에 그 2가지가 아직까지 1차에서 출제가 안 되고요. 뭐 나머지 것들은 다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번 뭐 고려 모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면은 그 예시답안에 보시면은 고려 모형의 특징이 나와 있을 겁니다. 도덕교육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교육의 목표는 아까 도덕교육에 대한 관점 있잖아요. 그 관점 밑에 깔려있는 도덕심리학적인 관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배려를 받고 고려를 받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 욕구가 있고 그게 충족될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3번, 4번은 맥페일의 도덕교육적 관점입니다. 뭐 인지주의와 행동주의의 통합 그리고 인지적 접근에 이렇게 그 매몰되어 있는 그 도덕교육 접근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2번째 보시면 라이프라인 시리즈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있는데 이건 뭐 일종의 만약 고려 모형이라는 게 수업 모형이라면 일종의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모형에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절차가 있는데 자, 아직까지 이 고려 모형과 관련해서 우리 도덕과에 적용될 수 있는 절차가 확립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고 맥페일이 이 고려 모형과 관련해서 라이프라인 시리즈라는 걸 제시를 합니다. 도덕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타인의 입장에서 보기, 규칙들 입증하기,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할까 이게 3개의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3개로 과제로 되어 있는데 라이프라인 시리즈는 요 3개의 과제의 명칭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려 모형과 관련해서 라이프라인 시리즈 자체를 구체적으로 물어볼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3가지만 좀 확인을 해 두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기출 영역 한번 볼까요?
이전에 2014학년도 이전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시험 유형이 바뀐 해. 그러니까 객관식에서 서술형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이전 연도 보면 협동학습, 가치명료화 수업 모형, 역할놀이 수업 모형, 도덕 딜레마 수업 모형, 가치분석 수업 모형, 내러티브, 봉사활동학습,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 자, 현 시험기에서 지금 뭐가 출제되었냐면 이론적 근거 정립 모형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출제되었고, 다음에 가치분석 수업 모형이 출제가 되었고요. 이거 작년에도 출제됐죠? 작년에도 출제, 그리고 가치 갈등이 왜 발생하냐와 관련해서 개념의 정의 문제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고, 다음에 그 가치 원리 수용과 관련한 문제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의 타당성, 정당성 문제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고 했는데 아마도 작년에 그 가치 분석 수업 모형과 관련된 문제가 하나 출제가 또 작년에도 됐던 걸로 기억이 나고, 내러티브는 그 맥킨타이어의 그 주장을 주고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 출제했고, 사회행위 모형을 출제했습니다. 했고, 가치 명료화 수업 모형을 출제했는데 지금 우리 그 윤리과 교수님들은 가치 명료화 수업 모형이 그렇게 기분이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나 봐요. 보통 이렇게 좀 문제가 뭐냐 뭐 이런 형태로 좀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협동학습 출제를 했습니다. 거의 나올 만한 건 다 나왔거든요. 거의 다 나왔고, 그 미출적 영역 보시면 역할 채택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직까지, 다음에 도덕 딜레마 토론 수업 모형이 출제가 안 되었습니다. 뭐 2차에서 모형 적용하는 거 뭐 이런 거는 뭐 아마 이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1차에서는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 시험 유형 바뀐 이후에. 다음에 가치 갈등, 개념 분석, 배려 수업 모형, 뭐 봉사 활동 등등등 고려 그 모형 등등등 출제를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는데 희한하게도 뭐 가치 분석 수업 모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만 바뀌어가지고 한 2번 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수업 모형 같은 경우에는 도덕과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은 일정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이게 반복해서 출제가 됩니다. 반복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기출되었다라고 해서 신경을 뭐 이렇게 이것도 안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출된 부분들도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되지 않은 부분들도 좀 숙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2번 문제에서 주의 기울이기 나누면 형제적 사라를 나누는 능력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고려 모형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3번 문제를 볼까요? 장자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작년에는 노자 출제했습니다. 이 도가 사상가들은 번갈아 가면서 냅니다. 2명밖에 없어요.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모의고사 8회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뒤에 가면 미치겠어요. 이거를 4번 번갈아 내잖아요. 한 4개별로 없어요. 나중에 가면. 근데 작년에 노자 나왔으면은 올해는 장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노자도 하시고 장자도 하시고 하는데 지금까지 출제 경향상 보면은 작년에 나왔던 그 도가 사상가는 올해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이제 뭐 작년에 노자가 나왔으면 올해는 뭐 장자, 그 다음에 또 노자 뭐 이런 방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되니까. 자, 어쨌든 아니면 2분 다 한꺼번에 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묶어서 내든지. 작년에 한비자하고 묶어서 냈죠. 한비자하고 묶어서 냈는데. 자, 다음은 동양윤리사상가의 주장입니다.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노자 그 장자 이론에서 핵심되는 개념들이 몇 가지들이 있죠. 도가에서 가장 핵심 개념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개념은 도죠. 도가 될 것이고 연관해서 뭐 득이 있고 그다음에 자, 요것과 관련해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개념들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뭐 장자님 같으면 이제 이거 하고 이제 나중에 뭐 그 수양의 방법과 관련한 것들도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한데 자, 한번 봅시다. 다음은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라라고 되어 있죠. 성인은 해와 달을 의지하고 우주를 옆에 끼고서 설마 여러분들 장자님이 진짜 성인이 우주 옆에 끼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이거는 그 성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도와 부합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요. 도는 기본적으로 그 천지만물의 이법이라는 이치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와 합이란 성인의 삶이라는 건 그 도의 작용 방식을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이렇게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해와 달을 의지하고 우주를 옆에 끼고서 행동은 괄호에 합치하고 몸은 괄호의 혼동 속에 두며 선한 사람을 존중한다. 성인은 오랜 세월에 걸친 사물의 변화에 참여하면서도 한결같이 순수함을 이루어 나간다. 만물을 모두 있는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인위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위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방법으로 감싸 나간다. 자, 이상적 인간을 지시하는 개념으로 장자가 성인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신인 뭐 이런 용어도 사용을 하고 그 이상적 인간의 삶의 모습을 지금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행동은 뭐에 합치하고 몸은 뭐에 뭐 혼동 속에 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그 성인의 삶의 모습을 기술하고 있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적 인간. 근데 이번에는 지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옛날에 지인들은 출생도 기뻐하지 않았고 죽음도 싫어하지 않았다. 태어난 것을 기뻐하지 않거니와 되돌아가는 것을 거부하지도 않았다. 의연히 가고 의연히 올 따름이다. 자기 생명의 시작을 잊지도 않거니와 제 명대로 죽는 것도 억지로 추구하지 않았다. 생명을 받으면 기뻐하고 그것을 잃으면 과로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으로서 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러면 여러분 일단 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시죠? 도는 아닐 거예요. 자, 인위로서 과로를 돕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뭘까요? 자연입니다. 자, 자연인데 도가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 개념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개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무위하고 자연입니다. 작년에 여기 괄호를 쳐가지고 제가 이거는 뺐습니다. 작년에 무위였죠? 그 한비자하고 노자하고 같이 묶어서 냈을 때 그래서 올해 그 제 모의고사는 요건 빼버리고 자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는데 요 무위자연이라는 건 도의 활동 방식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하나 더 하자면 이런 것도 있죠. 반이라는 개념도 있죠. 자, 도의 활동 방식. 활동 방식인데요. 이거는 그 아까 성인이든 진이든 이상적인 인간은 도와 합치된 삶을 살아가는 인간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될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와 합이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이 마땅히 따라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무위하고 자연한 건. 자, 그러면 무위자연에서 자연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배경 지식 보시면 어떤 목적이나 의지작용도 없이 그리고 그 어떤 타자에도 의존하지 않은 채 제 우주 만물에 내재하여 그것의 생멸과 운동을 이끄는 도의 모습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원래 그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연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지금 자연이라고 그러면 보통 명사로 사용하고 우리 뭐 이렇게 우리 주변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사태들을 보통 자연이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 중국인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 개념은 보통 천지 개념으로 사용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연 있잖아요. 그건 천지 개념으로 쓰고 이거는 한자어 그대로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하다 혹은 명사로 사용하면 스스로 그러함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도는 천지 만물을 발생시키는 우주 만물의 입법이고, 그렇죠? 자, 그런 도가 천지 만물을 뭐 이렇게 천지 만물의 생명 운동 변화를 이끌어 나갈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의 활동을 통해 그와 같은 작용을 수행하는가와 관련해서 도자 그 장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셨던 건 무위입니다. 무엇인가 어떤 의지나 어떤 목적 이런 거 없이 그리고 자연입니다.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스스로 그러하다. 자, 스스로 저절로 그러함을 의미를 가진 용어, 즉 궁극적인 도의 무작위성과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자기 그대로의 도의 활동 상태를 지시하는 개념이 자연입니다. 밑에 두 가지는 읽어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2014년 이전 기출 문제를 한번 보시고요.
그 12페이지에 보시면 2013학년도 이후 기출영역과 관련 이론이 있을 겁니다. 이론이 있을 것인데 장자님 문제 관련해서 제일 먼저 출제했던 게 뭐냐면 바람직한 인간의 삶의 모습과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바람직한 인간의 삶의 모습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 보통은 요것과 관련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살아갈 때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들 양주가 도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잖아요. 자신의 생을 보존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와 관련해서 그 소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좀 소극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 소극적인 방법이 무용지용이에요. 무용지용입니다. 무용지용. 자, 그 쓸모없음에 쓸모있음이라는 뜻이죠. 쓸모없음에 이때 쓸모없다라는 건 그 사회, 자기가 속한 사회나 뭐 세속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것에 형성되어 있는 인위적인 제도들, 관념들, 규범들, 지식들 있잖아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쓸모있다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면 소위 중생, 그 생을 보존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런 데서 벗어나서 도와 합일된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좀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적극적인 방법은 도와 완전히 합일한 상태, 그리고 소위 소요유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인데 그 적극적인 방법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건 자망심제라고 이야기되는 것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요 무용지용이라는 이야기가 한번 출제되었고 그 다음에 심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심제, 우리가 이상적 삶의 경지에 올라서는 방법으로 심제가 출제되었는데 아직까지 좌망은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좌망은 출제가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거 재작년인가요? 그 재물론의 주요 개념들이 있습니다. 재물론의 주요 개념들 중에 도출을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론을 구성하는 그 재물편이라고 그게 장자 2편이죠. 그 4편의 두 번째 권이거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출제하고 중요한 개념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도출을 출제를 했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미출제문제 보시면 도덕, 성, 의미와 그 관계들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주제들이 있어요. 다음에 인생의 궁극 목표로서 재미나게도 아직 소요유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장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교과서 2015년 개정 교과서죠. 개정 교과서의 장자 부분을 보시면 예를 들어 뭐 10줄 정도 이렇게 장자가 기술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중에 5줄은 다 소요유 이야기예요. 그 이상적인 인간의 삶의 모습이 그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그 대부분 그런 식으로 기술되어 있어요. 장자와 관련해서는요. 그런데 장자가 지금까지 출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주제로서 소요유라고 이야기되는 그 경지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출제가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보시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수양론으로 좌망이 있고, 그 다음에 상하, 망하, 이거는 뭐 자망과도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자,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직 출제가 안 되었으니까 여러분 복습하실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잘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4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작년에 아퀴나스가 나왔죠? 뭐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네. 뭐 나왔나요? 아퀴나스 뭐가 나왔지? 뭐 나왔나요? 자유? 등록 나왔구나. 예, 자연적 등 나왔죠. 네. 자, 이 중세윤리사상 같은 경우에도 그의 경향상 매년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이것도 방금 노자나 장자님 말씀처럼 작년에 나온 사람 올해 잘 안 나옵니다. 작년에 아퀴나스가 나왔으면 올해는 아우구스누스 그런 뭐 이렇게 근데 그것도 뭐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출제 비율을 보면 아퀴나스가 훨씬 높아요. 아퀴나스가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아퀴나스 자연법은 이미 2번이나 출제했어요. 이미 2번이나 출제했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퀴나스 그리고 아우구스누스는 출제 비율이 좀 낮아요. 낮는데
자, 아우구스누스는 아마 예전에 이거 출제를 했나? 뭐 그랬을 겁니다. 이 최고의 덕이라고 불려지는 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교과서도 아퀴나스는 뭐 이런 자연법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를 되고 있고, 아우구스누스를 기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게 뭐냐면 행복입니다. 어쨌든 신학자 아닙니까? 어쨌든 신학자잖아요, 그죠? 신학자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주제를 문제로 낼 이유는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거의 확실해서 이야기, 아퀴나스 공부하는데 신존재 증명을 여러분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출제 안 한단 말입니다. 윤리과에서 신존재 증명을 왜 출제합니까? 출제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이 무슨 여러분 다 기독교인들도 아니고 여러분들 가르쳐야 될 학생들이 전부 기독교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이성을 통해 그리고 합리적 논증을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정도면 그냥 그 정도로 그냥 끝난. 그래서 철학과 신학의 조화를 이루었다, 꿈꿨다. 그래서 그런 말은 안 하죠. 그러다 보니 자기 무덤 자기가 팠다. 그 아퀴나스의 평가 중에 이거 조화를 꾀하다가 결국은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 어쨌든 간에 자, 아우구스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적인 주제들은 거의 출제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우리 교과서도 마찬가지. 아우구스누스를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고요. 자, 이게 가장 중심적인 문제가 되어야 될 겁니다. 윤리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 행복과, 그렇다면 아우구스누스를 행복주의자로 보는 겁니다. 행복주의자로. 자, 행복주의자로 보면 행복주의자는 아우구스누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대에도 행복주의자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스토아주의자들도 행복주의자고 에피쿠로스도 행복주의자예요.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행복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이게 행복이 뭐냐. 예를 들어 에피쿠로스는요, 행복은 뭘까요? 행복은 쾌락입니다. 에피쿠로스한텐, 아리스토텔레스한텐 자기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성을 완전하게 해가지고 이제 관조적 활동을 하는 거죠. 철학적 지혜에 따른 관조적 활동, 그게 행복입니다. 행복이고요.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행복주의와 관련해서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자, 이게 이제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죠. 행복주의자인데 이게 최고설이에요. 최고설이라는 이야기는 인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라는 이야기예요. 목적이라는 이야기인데 자, 이거 실현 방안입니다. 실현 방안. 이걸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에피쿠로스는 어떻게 달성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쾌락인데 이 쾌락은 고통의 부재 상태죠. 하기 때문에 에피쿠로스는 고통을 가져다 주는 요인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한 다음에 그걸 없애는 방식으로 행복에 도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죽음에 대한 공포 같은 거 있으면 이건 비합리적인 신념. 우리가 세계에 대한 비합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생겨난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원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행복에 도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과도한 욕구 같은 거 있잖아요. 비자연적인 욕구가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음에 공적인 삶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없애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에는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 덕을 갖추는 거예요. 잘상. 자, 그런 방식으로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행복주의는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그리고 행복주의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면 이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행복이란 뭐냐 하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느냐 이거든요. 자, 아우구스누스도 행복주의자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건 뭐냐면 아우구스누스의 행복 개념하고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행복 실현 방안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건 아우구스누스도 마찬가지고 아퀴나스도 마찬가지인데 그 상대편에 누가 있냐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에 도달하는, 왜냐하면 아우구스누스 같은 경우는 플라톤의 영향받았다고 했죠.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행복주의라는 논점에서 봤을 때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에 대한 개념과 행복 실현 방식이 달라요.
이 사람 어째 신학자들이기 때문에 자 그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서양 윤리학사에서 행복주의에 속하는 사람들을 공부하실 때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이 논점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 사람한테 도대체 행복이 뭐냐라는 것과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자신들이 생각하는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 제시했던 방법이 뭐냐라는 뭐냐. 그런데 말이 쉽지 그렇게 만만한 이론들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저런 요 주제로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지금 아우구스누스 문제인데 이 문제는 첫 번째 요것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아우구스누스한테 행복이 뭐냐? 행복이 뭐냐? 자, 봅시다. 다음은 서양 중세 윤리사상가의 글입니다. 괄호에 들어갈 용어를 쓰세요. 행복이 더는 선할 수 없는 가장 선한 것으로 구성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대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행복은 선으로 구성된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선으로 구성되는데. 자, 구성된다면 우리는 이를 최고선이라 부르는데 최고선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나? 행복은 최고선이고요. 그렇죠? 그건 여러 선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지닌 모든 선한 것들의 완전함 그리고 우리의 완전한 선은 바로 신이다. 이건 뭐 중세 사상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신이 최고선이에요? 신이 최고선이다라고 합니다. 왜 최고선일까요? 이건 타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변경이나 이렇게 최고선은 어떤 조건에서 그 선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어떠한 조건에서도 그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게 최고선입니다. 하기 때문에 완전성을 가지고 있죠. 신이야말로 완전하고 그리고 결코 타락할 수 없고 그리고 영원불면한 선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선인데요. 근데 아까 이것도 최고선이라고 이것도 최고선이라고 그런데 행복하고 신은 좀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런 생각을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시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거 정의를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든 다 같은 말이 돼요. 같은 말이 되는데 보도록 합시다. 자, 신에 대한 사랑의 유대 속에 우리가 할 만한 일은 무엇이겠는가? 신을 사랑하고 신을 괄호하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요. 자, 여러분들 이 제시문이 아우구스누스라는 걸 아셨나요? 일단은 중세윤리사상가라고 학교 신 이야기 나오면은 적어도 우리 시험 보면 2명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성한설무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출제 안 해요. 안 하거든요. 스콜라 전기, 중기, 후기 뭐 이래 되고 수많은 그 중세 철학자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출제 안 합니다. 딱 2명입니다. 아우구스누스 아니면 아퀴나스예요. 네. 자, 신을 사랑하고 신을 괄호하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행복한 삶이 뭐냐? 달리 말하면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누가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이가 자기 존재와 사랑하는 힘을 그분에게서 얻으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종교적 덕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 향주 삼덕이라고 불려지는 믿음, 소망,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원래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함축됩니다. 이게 마치 그 소크라테스가 그 덕의 단일성을 이야기를 할 때 지혜가 모든 덕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요 덕들은 전부 사랑 안에 함축됩니다. 함축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아퀴나스의 표현대로 의하면은 뭐 종교적 덕이라고 불리우고 아우구스누스 표현에 의하면 향주 삼덕이라고 불려지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덕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노력으로 얻는 덕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신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입되는 소위 신의 은총을 통해 우리에게 주입되는 덕입니다. 덕이고 어쨌든 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얻으며 그분에 관해 한번 알기만 하면 누구에게도 만족을 못 주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분이 사랑받기 원하신다면 당신에게 무엇이 돌아오기 때문이 아니고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상이는 행복입니다. 지복이라고 불려지는 상이 돌아가기 위함이요. 그 상이란 그들이 사랑하는 그분 자신이다. 라고 하네요. 자, 그 신이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줘요. 그 상은 지복인데 이거는 딴 게 아니라 신이다라고 그냥 그 자신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말 안에 함축되어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복이란
신과 하나됨이다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상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했는데 영원한 상, 그러니까 아주 뭐 지극한 행복은 다른 게 아니라 최고선인 신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가 행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신이 최고선이라면 행복도 최고선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 괄호 안에 들어갈 건 행복의 종이 아우구스누스에 대한 아우구스누스가 행복을 어떤 식으로 정의했냐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다 아시죠? 행복이란 원래 자기가 자기가 좋은 것을 사랑하고 그걸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 이런 식으로 일차적으로 정의를 했는데,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완전한 형태의 행복이라면 그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사랑하고 소위 최고선을 사랑하고, 그런데 사랑만 해서는 안 되죠. 어떻게 되죠? 이걸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가 행복입니다. 최고선을 사랑하고 실제로 소유 혹은 향유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향유하고 있는 상태가 그 행복이에요. 자, 이게 아퀴나스의 행복 개념, 아우구스누스의 행복 개념입니다. 그런데 아까 최고선 누구라고 했죠? 이게 신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신을 사랑하고 신을 소유하고 있는 게 행복한 삶의 길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 아우구스누스의 행복 개념입니다. 행복 개념이니까 예시답안 한번 보세요. 라틴어로는 이제 그 지복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왜냐하면 이거 완전하고 영원불면한 행복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자, 지복이란 신을 사랑하고 실제로 신을 소유함으로부터 나오는 기쁨, 달리 말해 신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는 신과의 인격적 만남 그 자체. 따라서 인간은 신의 은총과 신앙을 통해 절대자인 신에게 귀의하여 영원하고 완전한 선한 존재인 신을 사랑하고 그와 하나가 될 때 지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퀴나스의 입장입니다. 이게 행복의 성격과 행복에 도달하는 방식에 대한 아퀴나스의 생각입니다. 예전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면 그 악의 근원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요. 이거는 현재 우리 교과서나 교육과정 내용책에 봐도 그 아우구스누스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주요 주제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이 악의 근원이 뭡니까? 도덕적 악의 근원이 뭐죠? 일단은 악은 무조건 선의 결여예요. 그러면 도덕적 악의 이렇게 원인은 뭘까요? 선한 의지의 결여입니다. 혹은 보통 자유의지의 왜곡, 자유의지의 타락, 선한 의지의 결여 이런 식의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이 악 문제를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왜냐하면 우리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아우구스누스를 바라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윤리학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악의 문제는 윤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두시고, 다음에 작년에는 근데 예전에 아마 사랑 이야기, 등론이 출제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거의 단골로 출제가 되고요. 자, 보시면은 우리 시험기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에 대한 사랑, 최고덕으로서 신에 대한 사랑이 출제가 되었는데, 아우구스누스한테는 이 등론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가장 핵심적인 건 아우구스누스의 행복주의적 관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건 악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미출제 영역 보시면은 그 인식론 나올 겁니다. 요거 기술되어 있는 교과서는 있긴 합니다. 그 아우구스누스의 인식론, 그러니까 신을 소유한다라는 말을 아우구스누스가 신에 대한 지식을 가진다라는 말로 이렇게 말을 바꿔요. 변경하면서. 그러면 신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소유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되어 있는데 어떤 5종 교과서 중에 한 종 정도에서 이 아우구스누스의 인식론이 살짝 기술되어 있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지도서 교과서든 존재하고 있고, 요 인식론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주제는 그러니까 인식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논의를 통해 예를 들어 세속학에 대한 신학의 우위성, 다음에 그 신앙의 우위성을 주장을 합니다. 인식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인식은 이성인식입니다. 모든 인식은 이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모든 인식은 이성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이 이성을 이끌어 나가는 건 오히려 의지예요. 의지고, 믿음, 뭐 신앙이라는 건 그 신을 향한 인간의 뭐 의지적 정향이잖아요, 그죠? 하기 때문에 신에 대한 진리, 신적 진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먼저 갖춰야 될 건 우리의 의지가 신을 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이성이 우월한 이성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이런 방식으로 그 이성에 대한 신앙의 우위를 주장을 하는 것, 이게 그 아우구스누스의 인식론에서 중요한 결론입니다. 결론이고, 자, 또 하나가 그 아우구스누스의 주의주의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중세 신학자, 우리가 지금 우리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 중세와 관련해서 두 분입니다. 아퀴나스하고 아우구스누스가 있는데, 만약에 아퀴나스하고 아우구스누스가 이렇게 제시문에 갑은 뭐 아우구스누스고 어른 뭐 아퀴나스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 그건 보통 비교형 문제라든지 비판형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비판형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아퀴나스는 아우구스누스를 비판할 수가 없어요. 그 동네가 그래요. 그 동네가 그 육아에서 양명이 주자를 비판할 수 있어도 양명은 공자를 비판 못합니다.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못하거든요. 그 기독교의 기본 교리대로 황비만 게 아우구스누스, 그리고 성자 아닙니까? 아퀴나스가 아우구스누스는 절대 비판 못합니다. 비판 못하고 그래서 아우구스누스하고 아퀴나스 묶어서 나오면은 비교형 문제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러면은 뭘 비교할 거냐? 뭐가 차이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보통 우리 비교형 문제면 공통점 쓰라는 건 없잖아요. 거의 차이점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이가 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복 똑같아요. 덕론 똑같아요. 뭐 별거 없어요. 악의 문제, 아퀴나스도 악은 선의 결이에요. 절대로 그 주제 가지고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데 하나가 딱 됩니다. 보통 아우구스누스를 주의주의라고 부르고 아퀴나스를 주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는 뭐 인식론에서 사용될 수도 있는 용어고 뭐 등등인데, 우리는 지금 윤리과니까 보통 윤리학에서 주지주의, 주의주의 이런 표현을 쓸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용하냐면 도덕적 행위 동기가 뭐냐는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적 행위를 산출할 때 그걸 이끌어내는 동기와 요소가 뭐냐네. 도덕적 행위, 우리가 도덕적 행위를 하잖아요? 할 때 그걸 이끌어내는 아주 근원적인 동기와 그 동기적 요소가 뭐냐? 요걸 가지고 예를 들어 그게 의지야 그러면 주의주의자고, 그게 이성이야 혹은 이성이 산출한 지식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주지주의자고, 그건 감정이다 휴움처럼 이야기하면 주정주의자입니다. 주정주의자거든요. 근데 자, 윤리학적인 관점에서 주의주의, 주지주의 이렇게 나눌 때 기준은 도덕적 행동을 산출할 때 근본적인 동기와 요소가 뭐냐라는 관점 가지고 나눕니다. 나눈다라면 아퀴나스 이거 주의주의자는 아우구스누스고 이건 뭐 아퀴나스라고 한다라면 아우구스누스는 이걸 의지라고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쪽은요? 아니다, 이성이다. 달리 말해서 이성이 의지를 이끌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논리가 있단 말입니다. 논리가 있어요. 도덕적 행위 산출할 때 그 의지가 근본이 된다라는 아우구스누스의 논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성이 근본이 된다라는 아우구스누스의 논리가 있어요. 논리가 있고 둘 다 어떤 개념을 사용하냐면 이 개념은 공이 사용을 해요. 공이 사용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뭐 다 아시겠지만 아우구스누스한테는 이건 자기 스스로 작동해요. 이게 자기 스스로 작동해서 어떨 경우에 선한 의지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악한 의지가 돼요. 그런데 그건 자기 원인적인 거예요. 얘가 선한 의지가 되든 악한 의지가 되든 간에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오는 건 의지 그 자체 내에서 그런 식으로 돼요. 그리고 이 선한 의지를 통해 도덕적 그 행위가 산출이 돼요. 되는데 아퀴나스도 자유의지 개념을 쓰는데 이 자유의지는 의지를 아퀴나스가 이성적 욕구라고 불러요.
자유의지란 이성적 욕구다라고 부릅니다. 하기 때문에 의지가 어떤 성격을 갖는지는 이성의 성격에 의해 결정이 돼요. 그리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악한 행동도 할 수 있고 선한 행동도 할 수 있어요. 결국은 의지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건 이성입니다. 아퀴나스한테는요. 아퀴나스한테는. 그래서 주지주의자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14페이지에 그 아우구스누스의 주의주의와 아퀴나스의 주지주의라는 되어 있죠? 자, 그거는 기술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보시고요.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아우구스누스하고 아퀴나스하고 비교하는 문제 나오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공통점 그런 건 나올 이유가 없으니까 차이점 만약 쓰라는 그 문제 나오면 이거밖에 없어요. 딴 게 차이가 없어요. 당연히 신학자들의 관점에서 봐서 미세한 차이들을 찾아내는 그건 전문가 영역입니다. 여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뭐 등론과 관련해서도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한테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건. 자, 그 다음에 뭐 도덕적 악의 근원에 대한 관점이 있고 자, 다음에 아우구스누스의 행복주의가 지금까지 출제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행복주의는 뭐만 확인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복이 뭐냐? 그리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달성할 수 있냐?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것만 아시면 문제가 없고요. 하기 때문에 만약에 행복주의자들끼리 묶어서 비교하는 문제 나오면 주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행복이 뭐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달성할 수 있냐? 그렇게밖에는 나올 게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아우구스누스하고 뭐 아퀴나스하고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이렇게 묶어서 나오면 가장 나오면서 두 학자 사이에 차이점 묻잖아요. 차이점 물으면은 나올 수 있는 거는 등론하고 근데 문제가 등론보다 더 중요한 게 행복에 대한 관점입니다. 행복에 대한 관점밖에는 없어요.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5분 보도록 하겠습니다.